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이번에는 CS24W의 두 번째 강의 슬라이드를 보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슬라이드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첫 강의에 소개하지 못한 강의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노드 인베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떠한 그래프가 주어지면 여기에 노드, 엣지 또는 링크 또는 그래프의 속성을 추출하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프 수준, 그래프 표현 학습의 목표는 효과적이고 1의 독립적인, 즉 우리가 여기서 작업할 것에 대해서 독립적인 특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인베딩을 활용할 것입니다. 인베딩이란 어떠한 공간에 있는 것을 다른 공간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기계가 학습하기 어려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그 모양, 형태를 변환시키게 되는데 이를 인베딩 한다 라고 합니다. 노드 인베딩은 노드의 속성을 인베딩하기 때문에 노드 인베딩이고 우리는 이때 속성을 벡터의 형태로 바꿔줄 것입니다. 여기서 노드 U의 속성은 함수 f를 통하여 실수로 이루어진 D차원의 벡터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함수 f, 변화시켜주는 함수 f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가리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핑한다 라고도 합니다. 이때 함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유사한 두 개의 노드는 인베딩을 통하여 변환된 공간에서도 유사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코딩은 노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제를 보면은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있고 지금 각각의 색깔들은 클러스터링, 어떤 우리가 노드들을 지금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인베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변환시킬 수 있고 이때 각각의 특성을 가진 것들이 비슷한 것들이 같이 있으면 유사한 곳에 있으면 우리는 이것이 인베딩이 잘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드 인베딩 중에 우리는 인코더와 디코더에 알아보겠습니다. 인코더와 디코더를 일반적인 경우에 쉽게 이해하자면 인코더는 어떠한 내용을 암호 또는 어떤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고 디코더는 그 형태를 다시 되돌려서 원래의 내용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조금 다릅니다. 사항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방향성이 없는 그래프 G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V는 모든 꼭지점 노드들의 모음이고 A는 인접 행렬입니다. 즉 노드 사이의 연결을 표현하여 엣지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0은 연결되지 않았다.
1은 연결이 되었다 라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1번과 2번은 연결되었고 4번도 연결되었지만 3번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1, 2, 3, 4 라고 했을 때 1과 2번은 연결돼서 1로 표현되어 있고 3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는 엣지가 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0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방향성이 없는 그래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대칭을 띄고 있게 됩니다. 즉 1번과 2번이 연결되어 있으면 2번도 1번과 연결되어 있고 1번과 4번이 연결되어 있으면 4번과 1번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방향성이 있는 거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인베딩을 할 때 우리의 목표는 실제로 유사한 두 개의 노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두 개가 유사하다고 했을 때 변환된 공간에서도 유사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를 변환시켜주는 함수를 인코딩 함수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ZU 같은 경우에는 변환된 공간에서의 인베딩 공간에서의 노드 U의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베딩 공간으로 매핑된 노드 U의 값입니다. 방금 말한 것을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래의 노드 U와 V의 유사성을 계산한 결과가 인베딩된 ZU와 ZV의 곱과 유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본래 노드들의 유사성을 계산하는 방법도 우리가 정의해야 하고 인코딩 방법 또한 우리가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머신이 잘 배울 수 있는지 없는지가 많이 결정됩니다. 인코더는 노드들을 인베딩으로 가리킵니다. 아까 본 화살표를 생각하면 됩니다. 본래의 노드들의 유사성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그거를 Similarity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디코더는 인베딩 된 것들을 유사성을 측정합니다. 여기서 인코더는 본래의 노드상의 유사성이 변환된 공간에서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어야 함을 주목해야 합니다. 원래 유사한 것보다 그 유사함이 더 작아도 안 되고 커도 안 됩니다. 원래의 유사성이 최대한 유지가 되어야지 본래의 정보가 크게 왜곡되거나 손실되지 않고 변환되었다, 인베딩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중요한 것은 인코더입니다. 노드의 정보를 받아서 D 차원으로 구성된 인베딩으로 변환을 합니다. 본래는 노드의 차원이 노드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원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많고 우리는 각종 제약상에 따라 더 낮은 차원으로 인베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유사성 함수입니다. 이때 유사성이 잘못 설정되면 서로 많이 다른 것들이 유사하다고 계산이 되고 비슷한 것들도 다르다고 나오기 때문에 올바른 인베딩을 할 수 없거나 올바른 인베딩이 되었음에도 이를 잘못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인코딩 방법으로는 얕은 샬로우 인베딩을 둘 수 있습니다. 이때 인베딩은 크게 무언가를 연산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지정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각기 다른 노드마다 서로 다른 노드를 부여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식을 보자면 대문자 Z, G는 인베딩 공간을 표현하고 R은 실수, D는 인베딩 공간의 차원, V는 노드 종류의 개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문자 V는 노드 하나를 가리키고 I는 그 가리키는 벡터를 말합니다. 이때 가리키는 노드를 표현하는 자리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값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값들이 0이고 그 노드 V를 가리키는 것만 2를 가리키고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쉘로우 인베딩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베딩 행렬 매트리스는 각각의 노드를 인베딩한 벡터들의 모음으로 볼 수 있고 각각의 컬럼은 각각의 노드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는 D차원, 인베딩의 차원이 D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때 컬럼 하나하나의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때 샬로우 인베딩을 할 때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샬로우 인베딩에 학습을 시킨다면 여기 있는 각각의 값들이 학습에 따라서 최적화된 값으로 변하게 됩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적으로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노드가 고유한 인베딩 벡터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드의 개수가 매우 많은 경우에는 그만큼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쉘로우 인코딩을 쓰는 거는 대표적으로 디워크나 노드 투 벡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코더와 디코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린 그 중에 얇은 인코더 방식을 보았고 얇은 인코더는 단순하게 인베딩 공간을 가리키는 것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인베딩된 벡터 값이 학습되어짐을 기억하고 계세요. 깊은 인코더는 다음번에 배울 것입니다. 디코더는 노드 유사성에 기반을 두고 있고 목표는 본래의 유사성을 인코딩한 다음에도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드 간 유사성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두 개의 노드를 두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유사하다라고 해야 할까요? 서로 연결이 됐으면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으면 유사한 걸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역할이 비슷할 경우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랜덤워크, 무작위 움직임을 이용해서 노드 간 유사성을 정의하는 것을 알아보고 이때 인베딩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드 인베딩은 비지도적 또는 자가 지도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이때 노드 표기도 속성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우리가 이 작업을 통해서 네트워크 또는 그래프의 구조가 보존되는
노드의 위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임베딩은 작업에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드 임베딩을 할 때 랜덤 워크, 무작위 이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표현법입니다. 벡터 ZU, GU는 앞서 노드 임베딩에서 보았듯이 노드 U의 임베딩을 표현합니다. 다음은 노드 U에서 무작위 이동을 했을 때 노드 V를 지나가는 확률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델은 임베딩된 값 ZU에 대해서 값을 추출하고 그 값을 기반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됩니다. 노드 U 자체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임베딩된 값을 사용하고 임베딩된 값을 사용해서 노드 V를 지나갈 확률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비선형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softmax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실수값들이 들어있는 벡터 k를 받아서 모든 값을 더하면 1이 되는 값들로 변환해 줍니다. 모든 값들의 합이 1이기 때문에 각각의 값들은 각각의 결과가 나올 확률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S자형 모양을 가진 함수로서 받은 값을 0과 1의 사이의 값으로 변환해 줍니다. 나중에 그래프가 나오겠지만 대충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작위 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무작위의 이동의 시작점과 그래프를 주어줍니다. 우리는 시작점에서 연결된 노드들 중에 무작위로 하나를 선정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동한 지점에서 다시 새롭게 연결된 노드들로 무작위로 이동을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일정한 횟수만큼 반복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이동한 순서를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 방문한 순서가 랜덤 워크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 이동을 통한 임베딩은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노드 U와 V가 하나의 무작위 경로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드 V에서 시작해서 무작위 이동 방식 R을 이용해서 움직일 때 노드 U를 지나갈 확률을 추정해 봅시다. 위 결과의 통계치를 이용해서 임베딩을 최적화합니다. 이때 임베딩 공간에서의 유사성은 무작위 이동의 유사성을 인코딩합니다. 이 그림의 경우에는 두 벡터의 곱인 코사인 세터는 무작위 이동의 확률과 비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무작위 이동법을 사용할까요? 우선은 표현력이 좋습니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두 가지 모두를 통합을 해서 노드 유사성을 유연한 확률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변의 노드와 멀리 있는 노드들의 정보도 모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방식이 아주 유연한 확률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활용하든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드 U가 U에서 시작하는 무작위 이동이 노드 V를 자주 지나친다면 이는 매우 유사할 것이다. 유사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라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어떤 노드를 다룰 때 그 그래프의 모든 노드들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오직 지나가는 노드들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드를 다룰 때 그 그래프 안에 노드가 몇 개다 라고 하면은 계산하기 매우 힘들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한다면 계산이 힘들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지나치는 몇 개만 6개, 5개 정도만 고려한다 하면은 매우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지도 특성 학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유사성을 보존하는 D 차원의 인베딩을 찾자는 직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근처에 있는 노드들이 가까이 있게 하는 노드 인베딩을 배우자는 아주 간단한 생각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노드 U가 지어졌을 때 어떻게 주변의 노드들을 정해야 될까요? 여기서 표기법 NRU는 어떤 무작위 이동 전략 R을 사용했을 때 노드 U의 이웃들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랜덤워크 전략 R을 사용했을 때 노드 U의 이웃들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 벡터와 엣지들, 노드와 엣지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목표는 노드 U를 실수의 D차원으로 이루어진 인베딩 공간으로 지정해주는 함수를 찾는 것입니다. 즉, 함수 f에 노드 u를 넣으면 인베딩된 값 zu를 얻는 것입니다. 다음 표기법을 읽기 전에 수학 기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maxf는 f를 선택해서 뒤에 오는 표현식을 얼마나 크게 만들고 싶은지,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싶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um은 이 기호는 뒤에 있는 값들을 모두 더하는 결과를 알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은 뒤에 오는 표현식 중에 다음 변수가 밑에 표현한 경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로그나 확률, 그 다음에 랜덤워크 전략 R을 이용했을 때 노드 U의 이웃들, 그리고 노드 U의 인베딩 값은 이미 아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로그 가능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노드 U를 활용한 인베딩 ZU
이용해서 노드 U에서 시작한 어떤 무작위 이동 전략 R을 이용했을 때 노드 U의 이웃들을 지나갈 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로그 값으로 변환한 다음에 이를 모든 노드들에 적용하여 값을 더합니다. 그리고 그 값이 가장 커지는 함수 f에 관심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찾고 싶어 합니다. 이때 함수 f는 우리가 인베딩하는 함수 f를 말합니다. 즉, 노드 u가 주어졌을 때 무작위 이동 이웃 NRU에 있는 노드들을 예측하는 표현 특징을 학습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작위 이동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무작위 이동 전략 R을 사용해서 짧은 고정거리 이동을 모든 노드에 시행합니다. 짧은 거리를 이용해서 모든 U에 대해서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각의 노드별로 랜덤 NRU를 모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드 U에서 무작위 이동을 통해서 방문한 노드들의 모음입니다. 주어진 노드와 이에 따른 무작위 이동 이웃에 대해서 아래의 수식이 가장 크도록 인베딩을 최적화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노드 U에서 무작위 이동을 했을 때 노드 V를 지나갈 확률에 마이너스 로그 값을 취하고 이를 모든 노드와 모든 무작위 이동 이웃에 대하여 계산하고 합을 구하게 됩니다. 인베딩 Z를 최적화해서 무작위 이동 시 동시에 나타날 음의 로그 확률을 최대화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를 써서 U에서 출발해서 V를 지나칠 확률을 파라미터화합니다. 이는 노드 U와 어떠한 노드가 동시에 임의 경로에 나타날 확률과 노드 U와 V가 동시에 나타날 확률을 소프트맥스 함수에 적용시켜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의된 것들을 모두 합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드 U와 V가 무작위 이동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확률을 구하고 이에 음의 지수값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모든 무작위 이동 이웃과 노드에 적용해서 나온 값들을 합칩니다. 이것이 우리가 최소화하고 싶어하는 손실이고 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인베딩 함수를 최적화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과정은 손이 너무 많이 갑니다. 모든 노드에 대해서 이를 계산해야 하고 모든 노드에 대해서 계산해야 된다니까 복잡도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노드의 개수가 늘어나면 그의 제곱배로 계산 횟수가 늘어나고
그 거리가 늘어나면 또 그만큼 계산 양도 늘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은 피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소프트맥스 함수에서 적용된 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를 직접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간단히 이 값과 매우 비슷한 값을 추정해서 이를 대체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네거티브 샘플링입니다. 노드 U와 모든 노드 쌍과의 쌍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K개만큼 노드를 골라서 즉 샘플링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값이 수학적으로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용하기에 충분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네거티브라고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골라지는 노드들과 연산 결과가 양수가 아닌 음수인 것을 기준으로 고르기 때문입니다. 즉, 지나가지 않을 노드들이 골라질 것이라고, 샘플링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수, 즉, 지나가는 노드들이 나와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올바른 사용 방법은 아닙니다. 즉, K개의 음의 노드를 고를 때는 확률을 이용합니다. 그 확률은 노드들의 도수, 즉 엣지의 개수에 비례합니다. 총 계산에는 K개의 음의 노드와 1개의 양의 노드가 사용됩니다. 샘플링 개수 K는 보통 클수록 더욱 견고하지만 부정적인 사건, 즉 거치지 않을 경우에 더 치우쳐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대체로 5개에서 20개 사이를 샘플링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룰 함수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울기 간수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무작위 노드 U의 인베딩 값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최소화하려는 저 손의 로스 값을 계산하고 이를 가지고 인베딩 함수를 조금씩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손해를 개선할 때 얼마나 반영하는지의 비율을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라고 합니다. 모든 노드들에 대하여 전부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일부의 노드들만을 가지고도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노드들에 대하여 한 번에 진행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충분히 효용성이 있고 여러 가지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노드에 대해서 짧은 고정된 길이만큼 무작위 이동을 실행합니다.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무작위 이동 이웃을 구하게 됩니다. 이를 기울기 감소법을 사용해서 손실값을 최소화하는 인베이딩 함수를 최적화합니다. 이때 우리는 네거티브 샘플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움직인다고는 했지만 정말로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무작위 전략 R을 이용해서 이동한다고 몇 차례 이야기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무작위 이동 전략을 사용해야 좋을까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노드 투백입니다.
이 방법의 목표는 유사한 이웃을 가진 노드들을 인베딩 공간에서도 유사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에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와는 상관이 없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관찰점으로는 노드 U의 네트워크 무작위 이동 이웃에 대한 유연한 표현법이 노드 인베딩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편향된 2차 무작위 움직임을 사용해서 노드 U의 네트워크 무작위 이동 이웃을 생성합니다. 이에 대해서 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디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유연하고도 편향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BFS는 즉 Breadth First Sampling, 넓게 멀리 나가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고, DFS, Depth First Sampling, 나가는 것은 우선시하는 것이고, 멀리 나가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여기서 보면 BFS는 노드 U를 중심으로 넓게 움직여서 국지적인 관점을 볼 수 있고, DFF는 노드 U에서 멀리 가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U를 알 수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움직였을 때는 1번, 2번, 3번이 포함이 되었고, 거시적으로 움직였을 때는 4번, 5번, 6번이 이웃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단 3번의 움직임으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방법의 차이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BFS는 Breadth First Sampling 이라고 해서 넓게 나가는 것을 우선시하고, DFS, Depth First Sampling은 멀리 나가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즉, 거시적인 관점, 국지적인 관점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보관하는, 즉 적절히 섞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 방법에는 두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귀 변수 P입니다. 이는 이전의 노드로 다시 돌아가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안팎, in-out 파라미터 Q입니다. 이것은 멀리 갈 건지 넓게 갈 건지를 의미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넓게 가기 대 깊게 가기 아니면 멀리 가기의 비율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1에서 한 번 움직여서 W에 온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가 시작점이었고, 여기서 한 번 움직여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본 방법으로 다음 움직임을 계산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W에 있는데 복귀 변수 Q에 따라서 P에 따라서 원래 있던 자리인 S1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닌지를 정해야 됩니다. 다음에 BFS를 따라 S1과 동일한 거리에 있는 S2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 DFS를 따라서 S1에서 멀어지는 방법으로 S3로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의 위치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다음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수학적으로 보겠습니다. 편위치 W에서 S1으로 돌아갈 확률은 변수 P에 따라서 P분의 1입니다. S3나 S4로 이동할 확률은 각각 변수 Q에 따라서 Q분의 1입니다. S2로 이동할 확률은 1입니다. 지금 말한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될 만한 것이 방금 말한 확률은 표준화된 확률이 아니고 즉 1이라고 무조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변수 Q와 P가 저런 식으로 활용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복귀 변수 P가 낮으면 BFS 넓이 우선주의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변수 Q가 낮으면 DFS 멀리 우선주의와 가깝게 움직입니다. 지금 W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정하는 중입니다. 갈 수 있는 노드는 S1, 2, 3, 4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은 전에 말한 것처럼 변수 P와 Q에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컬럼은 각 노드별로 거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대해 보겠습니다. P의 값이 Q나 1보다 크면 이미 지나온 노드인 S1을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Q의 값이 P의 값이 Q나 1보다 작으면 이미 지나온 노드로 돌아갈 경향성이 높고 출발 원점인 노드 U의 근처에서 맴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Q는 넓게 갈지 멀리 갈지를 정합니다. Q가 1보다 크다면 멀리 나갈 확률인 Q분의 1이 작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S1의 주변에서 즉 출발점 근처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BFS가 강화되고 지역적인 관점이 많이 포함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Q가 1보다 작아지면 점점 멀리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는 DFS가 강화되고 거시적인 관점이 많이 포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드 투 팩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작위 이동의 확률을 계산합니다. 각각의 노드 U에서 L의 길이만큼 R의 무작위 이동을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기울기 경사법을 이용해서 최적화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복잡도가 선형을 띠기 때문에 꽤나 효율적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것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병렬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노드에 대해서 동시에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더욱 빠른 계산을 의미합니다. 노드 팩트 말고도 다른 무작위 이동법이 많습니다. 노드의 속성이나 학습률에 기반을 두고 움직일 수도 있고 1번 움직임과 2번 움직임의 이동 확률을 이동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 또는 그래프를 변형하여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을 정리하자면
원본의 네트워크의 노드 유사성을 임베딩 공간에서도 반영할 수 있는 임베딩을 하자라는 그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노드 간 유사성을 단순하게 연결이 되는 것 또는 무작위 이동을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떠한 방법이 모든 상황에서 최적이다, 최고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무작위 이동이 대체적으로 효과적이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델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최적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그래프 전체를 임베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나 그 일부분에 대하여 임베딩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떠한 분자가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린 이를 통해서 어떠한 그래프가 비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판독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임베딩, 즉 노드에 대한 임베딩을 적용하고 모든 노드 임베딩의 합을 그래프의 임베딩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가상의 노드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우리가 그래프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노드들, 그래프에 속하는 것들을 연결을 하고 이를 통해 우리는 임베딩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임베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노드 임베딩을 하고 모든 노드들의 합이나 평균을 그 그래프의 임베딩으로 정하는 것이 방법 하나가 있었고 다른 방법으로는 가상의 노드를 생성하고 이를 다른 노드들 또는 하위 구조와 연결한 다음 그 노드를 임베딩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계층적인 어떠한 체계를 만들어서 어떤 구역 또는 집합 노드들을 대표하는 노드들을 만들고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한 번 더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래프 전체를 대표할 값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렬 분해와 노드 임베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짧게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코더가 단순하게 노드 임베딩을 지정하는 경우, 즉 쉘로우 인코딩의 경우를 떠올려 보면 우리는 임베딩된 값을 그 과정을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이 값들을 최적화해서 본래의 유사성과 본래의 유사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임베딩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가장 간단한 유사성으로는 노드 U와 V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들은 유사하다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즉 노드 U와 V의 임베딩된 값은
노드 U와 V 엣지를 표현해주는 인접 행렬의 값과 같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를 모든 것에 적용하면 인베딩 행렬의 곱은 인접 행렬과 같다 라는 것이 됩니다. 이를 행렬분해 매트리스 팩토라이제이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베딩의 차원은 인베딩 행렬의 줄수와 동일하며 이는 대체로 노드들의 개수보다 적습니다. 인접 행렬은 인베딩 행렬의 곱과 같다는 것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베딩 행렬을 유사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인접 행렬에서 인베딩 행렬의 곱을 뺀 값을 일명 L2 노름이 최소가 되게 하는 인베딩 행렬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L2 값 대신에 소프트맥스 값을 사용합니다만 목표는 동일합니다. 결과적으로 인접 행렬 A의 행렬 분해는 엣지의 연결성으로 정의된 노드 유사성을 갖는 내적 인코더와 동일합니다. 무작위 이동에 기반을 둔 유사성 관점에서 보자면 딥워크와 노드 벡터는 노드 유사성 부분에서 더욱 복잡합니다. 팀워크는 다음과 같은 복잡한 행렬 표현의 행렬 분해와 동일합니다. 이를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그래프의 크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관측하는지, 네거티브 샘플의 개수는 어떤지 등등이 변수로서 영향을 미칩니다. 노드 벡터 또한 조금 더 복잡하지만 행렬 분해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인베딩 값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링 또는 커뮤니티를 알아내는 것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노드를 분류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엣지를 예측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프를 분류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것들을 총정리하겠습니다. 노드와 그래프, 인베딩을 학습하는 방법인 그래프 표현 학습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때 속성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인코더, 디코더 방법에는 인코더는 인베딩을 검색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디코더는 인베딩을 기반으로 노드 유사성을 맞추기 위한 점수를 예측했습니다. 노드 유사성은 무작위 이동으로도 측정될 수 있었습니다. 노드 인베딩을 취합함으로써 그래프의 인베딩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렬 분해와 무작위 이동으로 노드를 인베딩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선 학습되지 않은 새로운 노드들이나 그래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음 접하는 노드에 배정할 인베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조적 유사성을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에서 그림 1번과 여기서 노드 1번과 11번은 사람이 보기에 구조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배운 인베딩 방법으로는 매우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구조적 유사성이 필요한 경우, 특히 그것이 더욱 중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속성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 여러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노드, 엣지, 그래프의 속성들과 같이 매우 중요하고 활용성이 높은 정보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크나큰 한계입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배우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